그 사람이 왜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까? 당신은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있거나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그 사람은 그저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줄어든 것이죠.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스트레스도 줄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고 타인과의 소통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전화만 걸면 먹고 싶은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고 실내복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화장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이처럼 편하고 쾌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우리 인생에 바람을 초대하려면입니다. 그가 쓴 작품들로 프랑스 3대 문학상을 각각 수여했을 정도로 철학, 문학, 예술, 역사 등을 넘나드는 박식함과 통찰력을 지닌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이상기후, 전쟁, 팬데믹 등으로 바깥 세상은 어지럽고 반면에 내면은 점점 무기력과 고립으로 팽배해져가는 현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집 밖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현명함이 아니라 가벼운 광기요, 영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짜릿한 도치다. 저자의 이 말처럼 이 책은 빗장, 여행, 스마트폰, 사생활, 집, 모험심, 슬리퍼 등 15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짜 삶을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바람이 필요한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휴대전화는 천재적 발견이었다. 휴대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 연결해준다. 어느 때든지 상대가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이 난다. 이 작은 단말기는 자신이 제공하는 바로 그 세상을 앗아가기도 하는 묘한 특성이 있다. 생각해보라. 스마트폰은 집으로 세상을 가져다 준다. 스마트폰 한 대면 메시지, 뉴스, 음악, 영화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대단한 진보임은 반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은 세상을 내 손바닥에 올려놓음으로써 피상적으로 만든다. 세상이 내게 오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은 세상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스마트폰은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예상 범위를 언제나 뛰어넘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인 광장에서 우리는 이동을 하지 않고도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마치 성경을 참고하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이유는 거기서 무슨 조언이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스마트폰은 분주한 삶을 제공하면서도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할 필요를 제거한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만짐으로써 우리는 살아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나의 스마트폰에서는 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다. 흥미로운 정보, 충격적인 뉴스,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가득 품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밋밋한 일상에 특별한 양념이 더해지는 것 같다. 아니, 스마트폰은 양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영원한 잡념이다. 이 작고 요란한 짐승은 자꾸만 움찔대면서 나를 불러세우고 사사건건 올가매는 전자올감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작은 상자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 진짜 삶을 포기한 채 우리의 의욕과 열정을 어긋나게 몰아가는 도구에 의지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한낱 기계에 지나지 않아야 하건만 우리는 그 기계에 휘둘린다. 중독 치료를 받아봐야 소용없다. 하루쯤 스마트폰을 꺼두거나 직장에서 회의 시간에 잠시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넣어두고 의식적으로 잊으려 한들 재회의 기쁨만 더욱 강해질 뿐이다. 사귀지 말라고 하면 더 사귀고 싶은 연애의 메커니즘과 비슷하다고 할까? 보바리즘이란 플로베르의 소설 보바리 부인의 주인공에게서 비롯한 개념으로 환상을 쫓아 자기를 실제보다 부풀려 생각하는 정신작용을 뜻한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보편적 보바리즘이라 부를 만한 그 무엇을 기대한다. 극심한 실망이 따라오기 마련인 미친 희망을 말이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무시한 채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자기라고 믿어버리는 보바리즘의 끝에는 실망만 남을 뿐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거나 예고하길 바란다. 이 도구로 인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늘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만 기다림은 더욱 참기 어려워진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까? 당신은 기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전화가 안 터지는 곳에 있거나 스마트폰을 도난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그 사람은 그저 당신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과거의 미궁을 탐색하고 인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풍경을 감상하고 타인과 대화를 나누고 책을 펼치는 대신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 시리즈만 보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니 슬픈 일이다. 화면은 너무 가득 차고 넘쳐난 나머지 비어버렸다. 사람들이 화면에 중독되는 이유는 화면상의 사건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적어도 스마트폰에서는 현실의 시뮬라르크를 꾸며낼 수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하지 않은 전율을 제공함으로써 공허를 견뎌내게 한다. 그러나 그 풍부함은 가짜라는 데 비극이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는 산만함의 승리와 쥐력의 몰락으로 대변된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매 순간 새로운 만족을 추구한다. 광적인 스마트폰 사용은 경험의 빈곤과 다르지 않다. 친구나 배우자와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 몇 명이나 될까? 스마트폰은 결과가 어찌 되건 당장 메시지에 답할 것을 종용한다. 우리의 주의력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떠나게 만든다. 타인과의 소통 도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방해하거나 관계에 공백을 만든다. 버스에서, 열차에서, 상점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면서 뻔뻔하게 자기네 사생활을 내비치는 사람들과의 충돌은 끊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라는 보조장치를 갖게 된 신인류는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 사랑을 나누다가도 전쟁 중에 긴급한 전가를 받은 지휘관처럼 냅다 그 장치를 꺼내든다. 전화, 메시지 알람을 우연이라도 놓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포모, 즉 뭔가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최근의 상황과 청원에 열광한다. 밀려드는 소식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정보가 불확실한 파트너보다 우리를 더욱 흥분시킨다. 탈진과 과로,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프리드리 니체는 말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헛개비들과의 싸움에 지친 우리는 무미건조함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일상을 언제나 최저수위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기분 전환의 혜택은 누리지 못한 채 산만해진 정신의 불편함만 감내하게 된다. 운명이 결코 날아오르지 못하고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가는 이 방식을 일상이라고 부른다. 자기개발 코치들은 단조로운 삶에 영적 버팀목을 제공하기 위해 선, 명상, 내려놓음을 권장한다. 해탈한 자, 편안함에 이른 자는 평정심의 본보기가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평정심일까?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차분함이 아니라 진짜 사건, 자신을 벗어나는 경험이다. 존재의 단순한 불안, 이 성근 긴장이 자꾸만 진정제와 휴식을 찾게 만드는 것이다. 이완은 깨작깨작 사는 삶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런 삶에서는 사소한 변동도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시간의 가속화는 삶이 바빠짐으로써 충만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는 허물을 낳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그날이 그날처럼 되풀이되는 일상에는 균열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제어해야만 하는 돌풍에 휘말린 기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채색의 나날들에 맞서 강렬한 감정과 활발한 활동을 경험하는 대신 무념무상과 이런저런 규정들로 댐을 세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현명함이 아니라 가벼운 광기요, 영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짜릿한 도치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가? 이 거창한 종교적 질문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품은 질문은 오히려 그 반대다. 죽음 이전에 진짜 삶이 있기는 한가?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고 내어주고 베풀고 포용했는가? 인생은 이런저런 풍파를 피해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 지구력 테스트가 아니라 좋은 관계, 감정,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생이 두꺼운 이불 속으로 쏙 숨어버리기, 비디오 게임과 드라마 시리즈 정주행, 충동적 소비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시간을 늦추고 싶어 하든 앞당기고 싶어 하든 위험에 노출되기를 각오하든 보호받기를 원하든 마음속에 엄청난 충격이든 다행스러운 감정이든 살다 보면 뭐라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변화의 여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비슷비슷한 나날에 비몽사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한다.
웅크리고만 있는 삶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밖이 없다면 안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집에 나 혼자뿐이고 찾아오는 이도 없다면 성스러운 장소가 감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이다. 나는 모든 구석에서 나 자신과 부딪힌다. 더 이상 밖이 없다면 안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안팎이 없는 닫힌 장소가 될 뿐이다. 세상의 거대한 빛, 불시의 아름다움이 끊임없는 왕래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더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 미국의 대학 캠퍼스는 일종의 따돌림을 만들어냈다. 여성이나 성소수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안전 공간에서 그들끼리 지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를 더 넓히고 뻗어나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공격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들을 거친 비바람 속에 내보내 강하게 키우는 대신 고이 싸고 보호하려 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공동체 주인은 다른 삶의 방식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자신의 동료, 신앙, 인종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 몇몇 시장이 자랑하는 조용한 도시 역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공동묘지 혹은 무균실 비슷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대도시의 매력은 활기차고 분주한 데 있다. 집이든 방이든 밖으로 열려 있을 때만 폐해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더욱 확장되고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과 창이 꽁꽁 닫혀 있으면 폐는 위축되고 탁에 빠진 실내 공기만 들이마시게 된다. 방과 집이 동네로, 거리로, 주위의 들판들로 통해 있을 때만 자기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방과 집은 자기가 아닌 것, 새로운 운명과 맞닿은 언저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귀가 된다. 에마누엘레 코치아가 말한 방 세계라는 유토피아는 아마도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집은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세계가 될 수 없다. 집 안에서 타자를 우연히 마주칠 일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를 대체할 수 없다. 쥘 슈페르비엘이 아르헨티나의 초원지대인 팜파스에 대해서 했던 말을 빌리자면 지나치게 광대한 공간은 충분하지 못한 공간보다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한다. 그러니까 감옥은 망망대해나 변화없는 지평의 광막한 초원지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사람과 삶에 다치고 지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 화면 속의 세상이 즐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인생의 맛은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